먼저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사실 후쿠시마의 이 지겨운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요,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아마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츠모토라는 사람인데, 원전 지역에 혼자 남아서 개 동물 돌보고, 여태까지도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의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제1원전을 향해서 저 위에 돌멩이가 하나 날아가고 있거든요. 제1원전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겨울인가 그랬대요. 근데 이분을 제가 한 3차례 가서 만나서 왜 이렇게 사냐, 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일본 정부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생존 자체가 이제는 저항의 생존으로 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럼 당신이 지금 굉장히 많은 피폭을 입었을 텐데 진단을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마 마츠모토 상은 일본에서 제일 많은 피폭을 당한 사람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마츠모토 상의 집 현관에 붙어 있었던 사진이에요. 굉장히 힘차게 보였고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의 집에 갔을 때, 저 2번째 갔을 때도 그랬고 3번째도 그랬는데,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 오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특히 이분 집 비가 오는 배수관이나 안 그러면 이 물 떨어지는 빗물 배관 같은 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측정기가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그때에 이제 같이 수고했던 같이 이제 이 동물을 돌봤던 그런 어떤 말 많이 있었는데 3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그래서 아기 소를 받고 또 이렇게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삶을 계속 살면서 이곳에 계속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후쿠시마에 대한 기억을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망각하자, 이게 전체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아베 정권이 더욱더 이제 가열차게 이주민들이나 피난민들한테 이제 돌아오라고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돌아가지를 않죠. 그 지역 자체가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6년이 다 다가왔기 때문에 가족이 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뭐 이렇게 다 같이 그 시골 지역에 살았던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엄마, 아버지 뭐 다 아이들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엄마, 아버지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지역에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나 이제 그 아버지, 엄마, 아버지들은 다 이제 이주를 하고 했는데 그 속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오랫동안 안전한 지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생활이라는 어떤 생활고를 생각을 하면 아버지는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부 갈등도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주하신 분들 가족을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그 오카야마 대학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분열 이런 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셨지만 세슘 134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측정이 안 되는 부분으로 동경의 하늘도 뭐 상당히 뭐 이제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데 137이나 그 외의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30년 이상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일본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은 아예 생각 안 하려고 해요. 해변에서 노는 장면도 보셨지만 그것이 우리 현실에 처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빨리 잊고 싶어 해요. 특히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도 다 고쳐야 되고요. 맨 처음에 제가 그 촬영을 들어갔을 때는 후쿠시마 그 시내에 방이 텅텅 비었어요. 언제든지 가서 잘 수 있었거든요. 3년째에서부터는 방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근로자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 후쿠시마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경제부의 건설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쿠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포괄하는 다른 지역도 그런 어떤 그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농담 삼아 들리냐면 지금 일본에서 대학 4년제를 나와서 취직을 못하면 걔는 반드시 바보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걔는 그 취직을 못한다 할 정도로 대학생들 자체는 지금 뭐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본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뭐 그 경제 부흥도 일어나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주민들에 대한 무관심도 더 극대화되고 있고 그들은 더 버려져 있고 또 그 생활 자체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게 현재 아마 후쿠시마가 5년이 지나서 6년째 되는 이런 부분, 6년이 지나고 이렇게 돼가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2012년도에 그 후레이키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8월 달의 사진이에요.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밭이 다 저렇게 다 오염이 돼서 어떤 부분은 저렇게 이제 푸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 안에 자세히 가면요, 저게 다 싸그리 지금 죽어 있는 말, 이 마을이 다 텅 비어 있을 때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5년이 지나면서 다시 초록으로, 푸른 녹색으로 뒤덮여 가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잊어버리고 살자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 사진은 2012년도에 갔을 때 피난 이주민들 그 임시 대피소였는데요. 노란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노란 깃발이 뭐냐 이제 물어봤더니 고독사를 하거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살았는데, 그죠? 그래서 아침마다 이 노란 깃발을 이렇게 내다 겁니다. 나 오늘 안녕하게, 나 간밤에 나 잘 잤다 해서 이 노란 깃발을 다 겁니다. 저 노란 깃발이 걸리지 않은 집은 이제 문제가 있는 집이죠. 네. 그래서 이 노란 깃발을 이렇게 다 걸고 이게 2년 지나서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시 통제되었던, 그 당시에 통제되었던 지역입니다. 2012년도의 상황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됐냐, 다 갑니다. 저 길을 통해서 가오지소부터 해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셨지만 측정기를 창 밖에 걸고 지나가면서 이제 그걸 저희가 측정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열지 못합니다. 열어도 되는데 측정해서 저 지역을 지나가면 수치가 엄청나게 나와요, 높이가. 근데 왜 그럴까? 도쿄 시내는 멀끔한데 4년, 5년이 지나도 이 지역은 더 가까워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비, 바람, 이런 구름 속에 섞인 낙진이나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일본의 자연 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염 작업을 해서 깨끗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흙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그거는 마을이나 도로에서 가깝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요. 산속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지금 크게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일본의 숲과 이 속에 사는 자연 생물체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지금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 이런 부분에 연구자들이 물고기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이 곤충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보셨던 자전거에 이제 묻어 있는 흙입니다. 그냥 일반 흙같이 보여요. 근데 제가 취재할 때
그 자전거 보관소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걸어오는 걸 찍기 위해서 그 안쪽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은 그 오염되어 있는 박테리아 들이 그 흙 속에 있는 그 방사능 세슘이나 이런 부분들을 먹은 것들이 저대로 검은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방사능을 먹은 박테리아들이 저 흙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일반 그 흙이나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가는 그 지역에 흙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측정기를 갖다 대면 상당히 높은, 우리 눈에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거기에서 측정기가 울립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신발에 묻어서 들어가는지도 잘 몰라요. 이시아라 씨가 이제 같이 취재를 도와줬던 분이고요. 그 옆에 분은 아내입니다. 근데 이분은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원전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에요. 쉽게 이동도 안 되고 또 이분들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아닌데 여기 다큐멘터리에서 안 보여졌는데 이때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그 방사능 측정기를 갖고 다닙니다. 매일 갖고 다녀서 오늘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움직였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측정기가 자기 몸에 어떤 방사능 측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일본 정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록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어떤 데이터 작업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처음 그 측정기에서 갖고 갔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걸 공개 안 합니다. 부모가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 그 일본에서 그런 어떤 아이들이 그러니까 측정 몰모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어부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런 기록이나 데이터들이 부모들한테도 요구돼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도 차단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스스로 지금 그 측정을 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지금 교토에서 살고 계세요. 교토에서 살고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활동가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 무토 루이포 씨는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왜 만들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계기를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1년 사고가 있고 난 몇 개월 후에 이분이 합천의 원법 피해자분들한테 와서 이분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련에서도 왔었고 이제 몇 분들 외국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이분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듣게 됐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된
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장 보세요. 상당한, 그리고 후쿠시마 현민 대표 일을 하시면서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오두막이 그녀가 지었던 처음 꿈을 꾸고 들어왔던 산 지역에 지었던 오두막 바로 옆에 또 다른 오두막을 하나 지은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블루베리도 많고 뭐도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직도 이분은 이 지역에서 떠날 수 없는, 그리고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해서 법적 배상 책임 요구를 하면서 삽니다. 오가와라 씨는 그 인형극 배우라서 이분을 만나서 그 인형극을 봤지만, 일반 분들이 아마 일본 사람들이 원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손쉽게 느낄 수 있고 감정이나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 오가와라 씨의 이 인형극을 이 두 분을 좀 이런 쪽에 모셨으면,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을 하고 또 이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하는 어떤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키나와 대학에서의 2012년에 이제 나비 채취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을 가까운 원전에서 가까운 지역에 가서 이제 오키나와 대학에 있는 생물학 이쪽 교수와 이제 제자들이 가서 채취를 하고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사진이죠. 네.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셨지만 2011년에 오키나와 대학에서 이제 나비를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하고, 나비의 생애 주기는 굉장히 짧거든요. 보통 뭐 한 6개월 이내에 그 1세대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넘어가고 2세대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2세대의 나비가 나올 때 벌써 저런 영향을 입고 나온 겁니다. 눈이 짜부러졌어요. 근데 이런 연구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 나비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저설량, 굉장히 낮은 이 저설량에도 피폭을 이런 생물체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입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하고 어떤 관계냐.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생물상적으로 봤을 때 나비나 인간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되게. 근데 심지어 이렇게 눈이 손상돼서 나오는 나비가 만약에 1세대에서 2세대로 건너오고 2세대에서 3세대로 건너오는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의 80% 이상이 죽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나비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 그 중에서도 살아나온 이 눈이 저렇게 이제 피폭을 당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다른 데 뉴스나 안 그런 인터넷 이렇게 보면 막 꽃이 그냥 해바라기가 뭐 서너 개 붙고 막 기형적으로 막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사진들이 많이 떠들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 못 믿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봐서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변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나온 어떤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그 더듬이가 저기가 짧아졌어요. 이게 더듬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예, 이런 영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다리가 이렇게 짧아지고 양쪽에 그 더듬이도 이렇게 짧아진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2015년에 갔던 아까 노란 깃발이 달렸던 임시 피난소입니다. 이제 거의 다 떠났습니다. 이분들이 다 귀환한 것은 아니고요. 아주 저극빈자들만 아직 이곳에 살고 계세요. 근데 올해는 이제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이게 그 격리단 앞에 아직까지 시위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이 안에서 계속 그대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어서 분홍색 그 양산을 쓰고 이쁜 아줌마가 여기 지나갑니다. 네, 아주 무관심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계속적으로 망각해 가고 있고 또 세슘이나 방사능에 대한 것들도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지만 이제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재미난 걸 하나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1961년도에 1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고려원전을 처음 짓기 전에 라서 원전에 대한 건설에 대한 것들을 이때 갑론을박이 한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진짜 이게 제3의 불이다. 우리가 지금 전기가 다 모자른다. 그러니까 이 원전만 갖고 우리가 여기서 건설만 하면 제3의 불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그 자부심이 굉장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는 변신한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 다 보셨겠지만 이 기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엇하든 우리에겐 하나의 신념이 있다. 보리 한 알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이 과도한 방사능에 피폭되면 생명이 단축이 되고 병신이 되고 심지어는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가늘고 긴 생을 사느니 차라리 짧고 굵직한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논지입니다. 시무사가 제가 잠깐 했던 그런 과도의 방사능에 조사되는 것 때문에 결혼 후에 자손에게 영향을 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자의받을 수 있는 커다란 구실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원자라는 씨앗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사로 낸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원자력의 고민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은 문외한들은
뭐 이게 문제가 있더니 뭐 이런 어떤 생명이 뭐 단축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 이런 허위 전달하지 말고 그런 것이 가장 그 당시에는 영향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원전을 못 짓게 되면 이건 우리의 고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자력을 짓는 신념이었고 철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6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이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한국 원자력 문화원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적으로 한국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 문화진흥원, 현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국제적인 상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이스트나 그 젊은 사람들한테 한국 원자력 역사 강의를 합니다. 이 글을 이렇게 쓴 분이요. 이분은 뭐겠습니까? 완전 마피아입니다. 완전 마피아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폐기하려고 해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그 자동차 하나가 밤에 몰래 대전까지 갔다고 그래요. 폐기물을 싣고 그냥 공중으로 그냥 갔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의 그 다큐멘터리 맨 끝에 하는 얘기가 브루조아키라는 그 꿈이라는 영화에서 그걸 그 괴상한 그 원포피에 대한 영화 속에 자기가 꾼 꿈을 영화한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그래서 일본이 전부 다 막 그 방사능 피해.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의 한목이에요. 절대로 안전하다고 했던 너희들을 나는 믿지 못해. 라는 현실이 그 악몽이 일본은 현실화 됐죠. 근데 울산은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근데 다 안전하게 믿죠. 믿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동해 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일본 바로 또 건너편에 있고 중국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쪽 서쪽으로 해서 쭉 있죠. 근데 이 중국 쪽에 쫙 원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1958년인가 중국에서 공중에서 이 핵 실험을 했습니다. 그 낙진이 그때 당시에 일주일 만에 한국에 도달했는데 그것을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전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또다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질 이런 문제들 우리는 그 안에 사실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원전을 의존해서 우리가 그 살아가야 될 나라는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여기 어머니들 계시고 자녀들 계시는데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이런 피해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장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5년에서부터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체르노빌 사건을 비추어 봐서도 그랬고 우리 때도 그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그러한
갑상선이니 안 그러면 이런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변화니 그것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시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사라진 것은 아니라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한다는 것이고요. 반가운 소식처럼 들리는데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바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가 정말 탈핵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탈핵 원년으로 만드는 한 해가 됐으면. 그리고 며칠 전인가 신문을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의 문미혁 의원이 이 동해 지역에 저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재난과 안전 그 지역에 원전 사고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원전 이 사고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령으로 발의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재난은 원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전화를 해서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쟁의를 입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떤 보상을 가지고 어떤 규정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못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어떤 범용적인 부분,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제정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이 무토리코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그것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돈은 뭔가 피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재미없는 다큐멘터리, 지루한 다큐멘터리 보셨고요. 지루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아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첫째, 네. 간단하다는 질문인데. 네네. 이주민이 다시 기항했는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다시 원주민들이 이주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는데요. 예. 네,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현재 데이터까지는 모르는데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20% 미만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20% 미만만 네네. 다시 원래 다시. 예,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돌아가고자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다 정착을 해버렸고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오기 전에 그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법도 뒤집어보고 막 해봤는데. 네. 일본 정부가 원전 폭발 이후에 네.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 보상이 있죠. 네. 재산적 경제적 보상을 네.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해줬는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 지금도 원래는 3년이었어요. 이제 이주하면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유예해서 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네. 지금 원전 관련 회사의 규정도 보니까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일제로 없기 때문에 아마 원전 사고를 한다 그러면 30km에 연차도 나가겠죠. 수사들 10km, 5km, 10km, 20km, 30km. 원래 울산 시민 같은 경우는 울산과 부산 인구 중에 거의 절반은 다 나가야 돼 싶은데. 절반이 아니라요. 네, 그건 아주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건 또 도시잖아요.
대도시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만약에 저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후쿠시마 정도의 후쿠시마 정도도 사실은 거기서 30km, 제가 12년도에 들어갔을 때가 35km에서 40km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책이 왜 그게 착착착 지금은 이제 정리가 돼서 10km, 20km, 30km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때 떠날 때 미리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 사람들이 있는데 포함되는 어떤 지역을 20km 내에 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점 몇 1km만 해도 그건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이 바람이 저쪽 위로 불어가면서 아래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은 사실은 그 피해가 3, 40km 지점 쪽이 더 심각했던 것도 다양하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네. 기후의 환경이라든지 예, 이런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거 대한민국에는 그 법으로 해가지고 없을 부산시도 수가 없습니다. 30km 이내에 이렇게 정하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적용했는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문미옥 의원이 그런 어떤 재난, 우리는 그런 원전 사고 자체가 재난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법령 발의를 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궁금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몇 킬로에서부터 어떻게 그거 하는 건지 또 안 그러면 얼마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그것을 제정을 한다고 그래서 울산 여러분들과 만나기 전에 조금 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한 가지 네.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오기 전에 키스타트 해가지고 네. 국가 각종 연구 논문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일본에도 아직 인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 없는 부분이 지금 같거든요. 이제는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체르노빌 인간이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기형아가 난다든지 이런 게 아직 일본에는 보호되기 없는 걸 같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네. 일본 그거에 대해서는 감독께서는 보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이 저랑 같이 취재를 도와줬던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프로덕션을 하는 사람에 제가 카메라가 접근하기가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나 그러면 그 현장에서 예민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PD랑 같이 취재를 했어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그 원전에서 한 11km 떨어져 있는 바닷가 보셨던 그 지역의 항구에서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데서 취재를 해요. 근데 거기서 낚시해요. 낚시하거든요. 근데 낚시해서 그것을 젊은 친구들이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그걸 먹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 친구가 가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 몸에서는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옵니다. 과도한 과정도 있는데 일본이 왜 계속 그런 주장을 하냐? 인간의 그거는 뭐 한 번 그런 어떤 게 없다.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라는 한 번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비를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현재 세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내가 불법을 당했다면 그걸 모를 수 있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거기 사시는 분들 돌아가시고 뭐 하시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핍박을 입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어린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가면서도 영향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부분이고요. 그런 것은 꼭 일본이 그렇게 어떤 논문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실생활 속에서도 그 삶 속에서도 그것은 계속 그런 증거들은 있죠. 아까 그 젊은 그 엄마가 딸의 일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 그 딸을 키우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까지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전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취재를 안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오카야마에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원래는 도쿄에서 하시다가 이제 오카야마 쪽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서학과의 그 갑상선에 대한 그 전문가신데 그 병원은 도쿄에서 했을 때보다 더 늦은 연세일거예요. 거기에 이주를 하시는 엄마들이 그 병원을 주로 다니고 하는데 거기 병원 기록들을 보면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 그리고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이 피해를 입고 약간의 그런 영향을 입은 이런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동의를 다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으로는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향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인간뿐만 아니라 지금 심각한 부분은 일본의 자연 속에 들어가서요, 우리는 거의 취재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 재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게 다 떠돌아다녀요. 저게 겨울물로 흙으로 바닷속으로 또 돌고 또 공중으로 퍼지고 이러는데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세슘이 5년 정도 지난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시간 다 돼가서 한 분이 계속 질문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꼭 3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질문. 네, 하나씩 해주세요.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분에 하나씩. 일본에 갔다 오셨으니까 후쿠시마에 제가 지금 네네, 또 다시. 후쿠시마에 지금 현재 그 폭발했던 현장 아직까지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치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지금 뼈가 내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문제가 구글 위성으로 본 거거든요. 폐기 텍스트 보니까 그거 이제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득 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러시아 방송국이 일본 그 지역에 가서 드론을 날렸어요. 그거 검포대기 그 해변에 쫙 쌓이는 거 보셨어요? 네, 300만. 네. 그게 러시아 애들이요. 숨어서 그거를 그 드론으로 잽싸게 찍고 빠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걸 왜 바닷가에 놨을까? 해변에 앞에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바다로 버리려고. 그러니까 유익이 바다 그것도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그 지역 바다 무토르 이코 씨가 얘기했지만 이 숨을 여는 이 문제 들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계속적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아직도 있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현대자동차 지부의 교육위원들인데요. 저희들 노동자 교육에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생존의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 심각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방사능 물질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판단인데 더더욱이나 이제 1986년도 북소련 체르노빌
거기에서 이제 피폭이 돼서 2차 피폭으로 돌변이가 이제 형성이 돼서 영화 출산됐던 그런 영상을 저희들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2011년도 3월 11일 날 발생했던 이 후쿠시마,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는 얼마큼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 물론 뭐 통계적으로 보면 20km 반경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피를 비오듯이 쏟아내고 설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피폭 증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가 있느냐라는 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리면 법에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밀 그 부분으로 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각 대학교에서는요, 각 대학교에서는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자리를 일정 다 물려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교수분들이 올라와서 그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공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오카야마 대학에 있는 비공개하고 방송으로 쓰지 않는 부분으로 한해서 그 교수님하고 인터뷰하고 제가 자료를 찍은 거는 있어요. 근데 그건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약속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고 그런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건 아마 정부는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일본 정부는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지도 않고요. 짧게 연동해서 하나 여쭤보면, 다큐멘트 그 내용을 보면 전 국립 암센터 병원장님인가? 그분이 이제 갑상선 애들. 근데 그 상황들을 확인을 해도 분명히 그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게 데이터가 좀 형성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일본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민의 힘입니다. 일부. 지금 방사능을 측정을 해주고, 이제 안전한 먹을거리를 주고, 이게 일본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 방사능 측정센터라는 것은 다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 측정했던 그 기계요, 프랑스에서 지원받은 건데, 그게 몇십억이 넘는 장비예요. 일본에 딱 한 대 있어요. 그것을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걸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도 받고, 후쿠시마에 있는 시민 방사능 측정센터가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기계에서부터 측정의 어떤 연구비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의 시민의 힘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준비를 조금 해야 돼요. 측정센터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 울산 지역에서는 조금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우리도 뭐 어디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와서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 시민 방사능 측정센터 하고 실제적으로 바디 체크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엄마들이나 아기들 해야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오시고 나서 선생님, 감독님 개인의 건강검진을 해보셨어요? 네. 가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걱정이냐면 매일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있다가 또 나와서 또 이렇게 대출도 되고, 그렇다고 특히 제 스텝 중에 여자 스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갈 때마다 꼬박꼬박 시켰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빨리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걱정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하고 여성분들은 정말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관심 가져야 돼요, 엄마들. 그 아이들하고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서 없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